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구의 전영돈입니다. 오늘 강의는 87 체제는 이제 마감하고 586을 척결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북두시민혁명군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몽령, 이 계몽령과 함께 등장하고 그 계몽령을 지지하면서 등장한 한국의 기독교 세력과 2030 세대는 한국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정통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세력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근본이었습니다. 이것처럼 한국도 그 기독교 정신의 두 축인 청교도 정신, 즉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건면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스스로 저축도 하고 이러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개척해 나가고 그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청교도 정신과 이런 자신들의 건면과 성실, 이런 도덕성에 대해서 그 종교적인 실천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항하는 저항 정신,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그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정통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으로는 한국의 경제 성장 혹은 경제 발전 또는 현대사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물적인 번영을 태어날 때부터 누렸던 지금 2030 세대는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를 몸으로 체득한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 40, 50 세대만 하더라도 뭐 자유 물적인 토대가 있었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자유까지는 누리지를 못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여행을 말을 한다면은 40, 50 세대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뭐라 그러겠습니까? 냉전 체제의 찌끄러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패키지 여행, 뭐 깃발 뒤에 따라 다니고 고적이나 구경하고 오는 그런 그 여행이었다 하면은 2030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은 야간 알바만 하더라도 두 달만 하더라도 한 500만 원을 들고 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되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그 여행의 스케줄을 계획을 하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지위는 혹은 한국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대단하다. 이 지금 그 해방 이후 그 앞선 세대들이 얼마나 위대한 성취를 했는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북한과 대비되는 그 자유주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사람들은 몸으로 익힌 거예요. 밖에 나가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세계적인 평가가 이렇구나. 북두시민혁명군도 2년 전에 이집트를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코리안 넘버원이에요. 그냥 덕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가봤다는 사람이. 그 이제 조금 이 관광객 주변에는 하층민들이 많잖아요. 기념품을 팔러 댕긴다든가 동양을 하러 댕긴다든가. 이집트에 가면은 기금이 $1. 조그만 애들이 한 국민학교 2, 3학년 유치원생들부터 국민학교 2, 3학년 애들이 때를 지어서 달라듭니다. 기금이 $1. 그 $1가 그 가정에 한 3일 생활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정도예요. 그러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국을 다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앞선 세대
2030보다 앞선 세대가 얼마나 위대한 성취를 했는가, 그 바탕이 자유주의라 하는 것을 몸으로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독교 세력과 2030 세력은 한국이 해방 이후 자유주의로서 성취한 경제성장과 함께 물적인 그 어떠한 성취와 함께 정신적인 성취로서 기독교 세력과 지금 2030을 낳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비상계몽령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세대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창조를 위한 파괴, 그 비상계엄령으로서 깨어나면서 이 87 체제의 마감, 그리고 586 세대들의 퇴장과 척결이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북두시민혁명군은 586 세대의 퇴장을 환영하면서 이 586 세대의 등장과 퇴장은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87 체제 그리고 586 이 세대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쉽게 말하면 헌법 체제로서 의회 중심이다, 이런 제도라는 그 문제를 벗어나서 정치 문화라든가 사회 문화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점에서 한 말씀 드리면은, 그 지금 현재 586 세대가 탄생한 그 시기가 20대가 한국의 지금 유아기, 쉽게 말하면은 유아기를 벗어난 인간 삶의 인생으로 비유하면은 한국 국가의 발전이 사춘기 시절에 이 사람들이 가장 젊고 그 어떠한 앞날의 꿈을 가질 20대를 넘어선 겁니다. 80년대죠. 그러니까 586이에요. 지금 50살 정도 되고 50대이고 80년대 학번,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그런 세대다. 그러면서 60년대 태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586이. 그때는 어떤 체제였나 하면은 국가가 그 쉽게 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은 애들이 유아기예요. 유아기. 대통령이 젖을 먹이듯이 국민들을 가르치고 똥오줌을 하면서 이 애들을 가르치고 키울 때예요. 요만큼 키울 때예요. 조선 왕조라든가 왕조 시대의 건국을 보면은 그 초대에는 지금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혼란기잖아요. 그러자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세종, 성종이라 하잖아요. 성종, 이룰 성자잖아요.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지금 그 조선시대로 말하면 1대, 정조 2대, 이방원이 되는 3제 태종까지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함흥차사로 아버지가 그 형제들 간의 권력 투쟁을 보지 못해서 그 함흥으로 가서 숨어 있고 뭐 이런 그 혼란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승만 시대는 조금 혼란기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선거를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 막걸리 하나 먹고 짝대기 하나 찍으라, 고무신 뿌리고 이런 아주 혼란기였어요. 그리고 식민시대를 벗어났고 그 조선의 그 어떠한 망국을 겪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아보려고 일제 일본 제국주의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간신히 그 정도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구도 늘어났고 조선시대보다 한 40년에 35년의 통치를 거쳐가지고 평균 수명도 약 30대 초반이었다가 4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애가 낳았다면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미개의 국가에서 일제시대 때 조금 근대화를 맛본 상태에서 또다시 지금 건국을 했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북두시민혁명군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70년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콜레라가 한번 돌았다 하면 그 동네에 새끼줄을 치놓고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석회, 약이 없어 석회를 골목 뿌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격리시키고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 동네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왜? 전염되니까. 우물에 장티부수를 해가지고 장티부수 발생했다. 하루에 몇백 명씩 죽는 겁니다. 80년대까지 여탄가스로 사람들이 하루에 몇십 명씩 죽었습니다. 하루에 몇십 명씩. 신문에 나는 것만. 이런 미개한 국가의 그 건국 시기라 하는 것은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남북 간의 전쟁을 치가지고 6.25 전쟁이 터지가지고 나라가 폐허가 되는 이런 건국의 그 혼란 시기를 거치고 나라가 막 완전히 참 국민들이 굶어 죽는 이런 시절에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박정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뭐냐? 유화기를 거쳐가 조선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박정희가 나타난 게 세종이나 성종쯤 되는 거예요. 법을 정비하고 최소한 국민들 밥은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미개한 사람들을 어떻게 국민들을 가르칠까? 학교에 나오라 해가지고 아침에는 맨손체도 시키고 동네 골목을 쓰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머리도 단정히 시키고 모욕도 하루에 2번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주의잖아요. 자르네요. 근데 나는 그거를 잘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혼란 시기에 국민들을 가르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 경제를 안정시키자 머리도 두 발도 장발 이렇게 산만하게 당기면 정신이 어지러우니까 귀 밑에 3cm 이렇게 장발은 잡아서 가위 고등학교생들처럼 성인들도 그럼 가위를 경찰들이 바로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들 치마도 무릎 위에 15cm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30cm는 구류를 살리는 거예요. 미니스커트 입으면 잡아가고 노래도 이런 노래 불러라. 너무 슬픈 노래 부르지 마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활기 있게 하자. 그래서 아침마다 6시만 되면은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장 이런 사람들이 스피커를 틀어서 일어나서 동네를 청소하고 잘 살아보자. 이런 노래도 부르게 하고 또 사상도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이러면 지금 우리는 이 국가를 바로 해야 될 거니까 사상도 일체화시키는 이런 전체주의 정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들면은 인간으로 치면은 제법 이제 옷도 반드시 입고 다니고 공부도 조금 한 거예요. 고등학교 좀 졸업할 정도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춘기가 된 겁니다. 아니 우리도 지금 그만이 배웠고 신체도 이마에 커지고 먹을 것도 이마에 있는데 왜 자꾸 그 아직까지 그런 방식으로 하느냐. 그 민주화, 조금 국민들의 자유를 주라. 이래서 생긴 게 586입니다. 그러니까 586 체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반국가적 혹은 반정부적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의 권력에 이 맞싸움이 안 되잖아요. 힘이 정부가 세니까 저항을 하는 저항 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주화 세력이라고 스스로 이름 짓고 국민들도 사춘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약 한 40년간의 이 사회의 주류로서 부귀영화도 누리고 이 사회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공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로 올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은 제4차 산업이라 할 만큼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의 변화, 세계 인류 문명의 전환기에 있어가지고 이 거대한 변화에 반정부적이고 저항을 해가지고는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지금 586의 정치 문화를 가지고는 이 쉽게 말하면은 인류 문명의 저단기에 적응할 수 없다. 우리도 지금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요구에 대해서 586들이 거부를 한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지금 현재 반정부적이고 시대 변화에 저항하는 것으로는 그 뭡니까? 세계적으로 경쟁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을 세국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고 거짓 선동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몽령이라 하는 이유는 지금 의회 다수를 가진 입법 독재자들과
그 대통령 간의 권력 다툼이었지만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586 쉽게 말하면 의회 독재 세력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선동정치, 저항정치를 거부하는 명분이 되었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투쟁 속에서 국민들에게 그동안에 지금 현재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이 사회의 주류인 반정부적이고 반국가적이고 저항적인 정치 체제를 몰아낼 명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독교 정신, 청교도 정신으로 적극적인 노동운동을 해 나가야 된다는 노동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력과 지금 현재 2030 사상에 나가보니까 지금 저항만 하고 반국가적인 그 사람들도 민주화라는 업적을 쌓았지만은 지금은 그거로는 안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뭔가를 창조해내는 일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자각을 가진 2030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지금 586 체제를 쫓아내고 87 체제를 마감하면서 새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즉 지금 기독교 세력이라든가 혹은 2030 세대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과학과 통신의 발달, 생물학의 발달, 그 지금 완전히 지금 새로운 게 들어오는데 새로운 거를 안티테제, 그 저항하는 그런 문화로는 이 앞으로 일을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면서 지금 후진적인 중국에 매달리고 북한을 찬성해가 되나 지금 앞선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지금 세계 변화에 앞서 나가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좀 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안티테제, 정부가 무슨 일을 하자면 또 다른 어떤 반감적인 대안 정책을 내는 것이 큰 그 자신들의 업적이었던 586은 이제 안 된다고 국민들이 이런 선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2030 세대와 기독교 세력들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586 세대, 지금 민주화 운동가들이 전체주의화해서 공산 파쇼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의회를 절대 다수로 장악하게 되자 그들이 국민들을 철저히 억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어떤 행태를 벌여왔나 하면 약 40년 전 지금 586들은 그 교과서를 완전히 소설화했습니다. 어떻게 소설화했느냐? 마지막 왕인 고종이라든가 순종이 너무너무 훌륭한 현명한 군주라서 대한제국이라는 제국을 만들어서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에 황제가 고종 황제밖에 없다. 이러면서 또 그런 황제 밑에서 우리 국민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국가를 개혁해서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었는데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강제로 식민지를 해가지고 착취를 해감으로써 우리나라가 이렇게 빈곤 국가가 됐다. 쌀도 다 뺏들어가 버리고 산에 있는 호랑이도 다 잡아가 버려가지고 호랑이도 그렇고 국민들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 그 풍수의 중요한 자리에 철봉을 박아서 우리의 지맥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간신히 이 경제 발전을 했는데 이 경제 발전을 그동안에 일본 식민지 시대에 그 친일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데 동참을 해가지고 지금도 허위호식하고 있다. 그래서 때만 되면은 일본에 협조하고 우리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 이런 소설 같은 역사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위기 때만 되면은 교과서에 너희들이 정교자라든가 이런 그 공산 그 586 세대들의 선생들을 통해서 배운 거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자기들 잘못인데 이 지금 현재 이런 거는 친일 세력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친일 세력을 분쇄하자. 그래서 뭐 합니까? 지맥이라 하면서 구석구석에 그 지표 청량하기 위해서 꼽아낸 철봉을 뽑으면서 봐라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진액을 끊어 놓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다. 지금 친일파들은 이거를 지적을 하기 위한 표시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친일 세력들 말을 믿지 마라. 이거는 진맥을 끊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아주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선동해온 겁니다. 이런 거짓 선동, 이게 바로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에요. 세국이라고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가스라이팅하고 선동해가지고 오로지 내가 주장하는 말이 옳다. 다른 거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 국민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그런데 2030들이 세계에 나가보니까 요 586들이 거짓말을 시키고 이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구나 깨닫게 된 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 인류 문명의 전환기에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국에서 관체제,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인류 문명의 그 전환은 신자유주의, 쉽게 말하면 또 다른 제국주의로서 우리나라를 침범하기 위한 하나의 신자유주의다. 이러면서 이 인류 문명의 이 전환기를 거부하게끔 국민들에게 교육시키면서 자신들의 도둑질과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 그게 벌써 한 20년 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되어서 오늘날 온 겁니다. 아주 겁이 없어진 거예요. 왜? 국민들이 그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으니까. 아, 신자유주의. 새로운 제국주의가 온다. 그런데 변화에 우리가 민감할 필요 없이 우리의 힘, 그게 바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도입하게 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끼리 북한의 주체사상인 그 전체주의 사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산 파쇼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명칭하는 겁니다. 586이 지금 북한의 전체주의를 받아들이는 주체사상을 가지고 온 그 세력들이다 이겁니다. 그 역사적인 지금 현재 진행 방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됐을 겁니다. 그 사회 인류 문명의 변화를 거부하기 위해서 이거는 새로운 제국주의다. 신자유주의다. 그러니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그거를 이제 잘 해놓은 거짓 사상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잖아요. 그렇게 주체 사상을 도입시키면서 세국주의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86 체제는 어떤 체제냐? 대원군 체제이면서 공산 체제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쉽게 말하면 사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그 억압할 수 있는 사병이 필요하니까 그 사병을 조직이 잘된 노동조합을 동맹으로 맺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교조, 민노총, 한국노동조합, 한노총 이런 거로서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들이 위기에 동참할 때는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런 대중적인 조직을 앞세운 겁니다. 그게 왜 또 봉건적이냐? 그 봉건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이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본이 서로 상대적으로 말하면 자본이 예전에는 토지라든가 금이라든가 혹은 화폐라는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자본이 지적 자본이라 하기도 하고 전문 기술도 자본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도 자본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한국 기술보증보험이라고 있잖아요. 기술을 가져가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생산을 해보겠다. 심사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니 그것도 자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과 자본이라는 구별 자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에도 전문 노동이라든가 전문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는 자본입니다. 전문 노동과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은 50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유리창을 닦는 그 사람은 그게 바로 자본인 거예요. 돈 한 푼 없어도 그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문 노동 혹은 전문 기술, 이 노동하고 기술은 조금 다르잖아요. 노동은 그냥 그 유리창 닦는 것 같은 걸 합니다. 기술은 뭐 아주
용접을 한다든가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게 이미 초정밀 용접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자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노동과 자본의 경계가 애매해졌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의 대결 구도라는 봉건적인 방식은 이미 깨졌습니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의 어떤 구분 이런 게 불분명해진과 마찬가지로 노동도 굉장히 또 분화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쉽게 말하면 그럼 노동자 수가 작지 않습니까? 또 고소득 노동자들과 최소임금 노동자 이런 여러 가지의 노동의 그 계층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 조건이랄까 노동 환경이 굉장히 계급화되고 그 전문화할까 계층화됐다 할까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일률적인 노동 조건의 투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노동이 노동 귀족으로서 기득권들은 노동의 그 어떤 그 대가를 과실을 너무너무 많이 따먹지만 거기에 소외되어 있는 노동 계급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노동조합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바뀌고 또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586 정치 그 어떤 세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노동조합도 그런 세국 그런 이 시대의 변화를 딱 맞고 임금과 노동 투쟁만이 전부라고 국민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이 인류 문화의 전환기에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국 정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586과 똑같은 그 이익관계라 할까 기득권을 지키는데 동맹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국이 지금 공산화됐다. 주사파들이 설친다. 왜 주체사상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가를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노동조합이 왜 사라져야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우두시민혁명군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노동운동이라든가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50층에서 유리창을 닦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맞는 노동 조건을 제시해야 되고 또 아주 그 저급한 노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최저 임금이 간신히 보장되는 사람에 대해서 고소득 노동자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평등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등한시하고 그 노동조합에 가입될 수 있는 그런 그 대규모 사업장에는 완전히 특혜 같은 그 기득권을 지키는데 완전히 혈안이 돼 있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586이 정치 체제에서의 주사파가 왜 도입됐는가? 세국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조하는 586들이 어떤 일을 하냐? 쉽게 말하면 주사파 같은 그 이념을 강조하고 그 이념에 벗어난 사람을 왕따시키고 또 아직도 반국가적이고 저항만을 외치는 이런 비판 세력들 그러면서 거짓과 가짜로 선동과 선전에 몰입하는 편향된 방송, 언론, 통신 등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인류의 변화, 제4차 산업에 적응해야 되는 한국이 앞날이 굉장히 어둡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586, 87 체제의 정치 문화에 대해서 가장 큰 모순이 바로 그거예요. 고종이 그렇게 훌륭하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우수하면은 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한국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 때 뭐 했나 이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놈이면은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능한 조선족이었다. 조선민족이었다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일본이 한국을 독점하게 되자 중국의 실력자인 이홍장이 이 한국을 뺏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을 어떻게 해야 지금 뺏기지 않을까 생각을 한 끝에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외교정책, 세력균형 혹은 균세론이라 그러는데 밸런스 오브 파워,
세력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에 일본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유럽의 열강들과 조약을 다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 독일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다 한국하고 통상하라니까 좋잖아요. 그 열강이요. 한국에 그 좋다 하겠다. 주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건충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조약의 원본을 만듭니다. 원본을 딱 만들어가지고 영국 사람 오면 그거 영국만 적으면 되게끔 이래 영국과 독일이라는 거 이름만 고치면 그 조약이 똑같으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미개합니까? 그런데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조선 조정에서는 그 조약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나라의 속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독일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면 중국 가서 허락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한국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하니까 그거는 너희 둘이서 내부적으로 하고 우리 둘이는 이렇게 하자. 그 너희 둘이서 알아서 해라.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알아서 하고 우리는 이 통상조약에 따라서 그냥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첨부 부록 같은 거로 편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 조약의 실천함에 있어서 청나라에게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뭐 이런 첨부 서류를 만나서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건 너가 알아서 하라. 너가 알아서 하라니까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편지 형식으로 보내가지고 그 통상조약 뒷면에다 붙이놓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나라의 속국이다. 그래서 이 조약이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단서조항으로 반드시 청나라의 허락을 받아야지 효력이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첨부 서류를 붙인 이런 나라였어요. 그러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그 번을 없애면서 현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은 그 봉건적으로 그 쇼군 이 체제를 없애면서 귀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봉건 제후들의 그 쇼군들의 그 어떤 그거에 따라서 귀족의 등급으로 이렇게 편입시켰는데 고종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형식으로 이 조선의 왕족들을 귀족으로 받아들여서 한국을 병합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병합이 된 거예요. 조약에 의해서 일본의 그 어떤 봉건 체제를 없을 때 패봉치현 뭐 이런 거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 봉건적인 제후를 없애고 현으로 다 바꾼 거예요. 중앙집권 천황으로서 다 받아들이고 중앙집권을 하면서 거기에 왕족들을 그 국가의 어떤 등급에 따라서 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일본의 귀족이 그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 쓴 고종이 우리도 그런 그 제후로서 일본에 합병해서 우리를 귀족으로 시켜주고 이거 현으로 만들자. 일종의 현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게 그 한일 합방이에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물론 한국이 힘이 없고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막적으로는 그래 된 겁니다. 그게 무슨 고종이 훌륭합니까? 나라를 자신들 일족의 영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 조선의 왕족들은 그 일본에 가가지고 별 2개, 별 3개 다는 군인이 되기도 하고 귀족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우리로 말하면은 그 첩의 아들인 덕혜옹주, 철에 따른 대마도의 귀족들하고 결혼하고 그래 한 거예요. 그게 덕혜옹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586이 강조해왔던 그 한국 민족은 우수해서 모든 게 일본 책임이다. 이거에서 벗어나서 조선 만국사를 써서 우리가 거울같이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자유주의의 생각은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극적으로 그 반성을 해서 앞으로 미래로 한국을 만들어 나가자. 여기에 동참하는 게 기독교 세력이고 2030 세대라 이겁니다. 뭘 전부 다 일본 식민지 탓이야. 이게 바로 2030 세대의 생각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그 유성룡이 징기록을 쓴 것처럼
지금 586은 징비록을 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40년 동안 사회의 주류를 이루면서 이런 거는 잘했고 이런 거는 잘못했다 하면서 이 국민들 미래 세대에게 남겨야 하는데, 도리어 그 어떤 이상한 그 판타지적인 역사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친일파처럼 안 하고 열심히 했다. 그런데 열심히 하려 했는데 실패한 거는 친일파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좀 더 해야 되겠다. 이 친일파를 척결할 때까지는 좀 더 해야 되겠다. 지금도 탄핵 전국에서도 친일파들이 지금 저항하고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세국 정책입니다. 이런 현재 상황을 들여다보는 북두 시민혁명군은 요즘 너무너무 붕괴를 해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처럼 이 폭력적 시민혁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폭력적 시민혁명을 통해서 프랑스처럼, 프랑스 인구가 그때 2천만 명이었을 때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처럼 이 87 체제를 마감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미친 듯이 세국 정책을 하고 거짓 선동한 놈들을 반드시 처단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막 아주 분개심이 끌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라 통일에서 고구려 영토였던 만주를 포기한 것. 두 번째로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인류 문화의 대변혁이 일어날 때 그 모른 척했던 대원군의 세국정책.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586 세대를 척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것이 세 번째 패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86 그 범죄꾼들, 이런 놈들을 반드시 역사의 거울로서 심판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 미래가 그거를 돌아보면서 조심하고 살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북두 시민혁명군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서 중요한 점이 바로 그 세계의 변화, 그리고 인류 문명의 전환기에서 자신들의 도둑질이나 혹은 자신들의 어떤 부귀영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런 586 세대를 스스로 자진해서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 하면 시민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폭력적으로 일으켜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처럼 처단해야 된다. 이게 북두 시민혁명군이 조금 위험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이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지금 한국의 정통 자유 세력인 기독교 세력과 2030 세대를 거구라고 규명하면서 이제 보수주의는 모두 거구화됐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를 내가 실천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친구는 진짜 불가사리 같아요. 그 드라마에 우리 때로 가장 유행한 게 드라큘라 같아요. 국민들의 피를 빨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그 친일 세력 때문에 나라가 이래 어지럽고 지금 인류의 변화가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뭉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끌어들어와 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런 뻔뻔스러운 놈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호텔에 10만 원으로 숙박을 하게 되면 그 10만 원으로 가구를 침대를 사야 되고 그 침대를 산 사람은 그 침대보라든가 그 옆에 그런 여러 가지 도구를 사야 되고 그 도구를 산 그 점장은 그 10만 원으로 통닭을 사 먹고 통닭을 산 사람은 호텔에 잤다 10만 원을 내고 잔 거다. 그 10만 원만 있으면 온 국민들이 다 잘 산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호텔 10만 원을 줬다 하면 그 호텔의 감가상각비가 10만 원일 거라고 하루에. 그래서 감가상각비 1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호텔 주인이 노동의 대가를 할까? 쉽게 말하면 이익이 한 3만 원 된다 하면 3만 원 버는 거예요. 7만 원 주고. 어떻게 10만 원어치 침대를 삽니까? 그 7만 원을 보태야지 10만 원어치 사지. 그리고 침대를 그 가구점은
10만 원에 침대를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침대값이 있잖아요. 침대 7만 원 값을 주고 3만 원이 자기 그 노동의 대가 파는데 뭐 이 집세도 주고 이게 3만 원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가지고 문구를 사게 되면은 또 자기 돈 7만 원을 보태야 돼요. 그 5개를 보태면은 모든 게 원가는 뭡니까? 오칠 35만 원이고 그 노동의 대가는 15만 원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유통된 거는 90만 원이 돌아간 건데 10만 원으로 국민이 다 먹고 산대. 그래서 지역 화폐 상품권을 만들면 10만 원 화폐를 만들면 돌아다니면서 돈이 돌아다니면서 온 국민이 다 잘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정치 지도자가 할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이 보수가 거구가 됐으니까 자기가 중도 보수를 하겠다고 해요. 끝까지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드라큘라 같은 국민의 피를 빠는 그런 악마 짓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절대 국민들이 속아서 안 되고 이제는 그를 몰아내는데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몽령으로 깨어난 그 시민들이 기득권을 가진 586 세대들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주역은 2030 세대라는 책임감과 인식을 가지고 시대에 저항하고 변화에 저항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지켜서 자신들의 그 부정부패, 그 범죄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586 세대를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이끌고 있는 그 기독교 세력들도 미래 세대 2030 세대를 앞세워 가지고 서구 유럽처럼 자유시민혁명을 성공시켜야 한다. 이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봉에 선 정신적인 그 청교도 정신과 저항 정신을 가진 기독교 세력과 세계 여행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체득한 이 2030 세대의 모든 국민들이 합심하여 통합을 해가지고 창조를 위한 파괴, 그 폭력 이런 거를 통한 자유시민혁명을 완수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오늘 강의의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간단히 들여다봤다시피 우리가 왜 탄핵을 반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되는가? 그리고 왜 586 세대를 이런 과정과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쓸어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한 80년의 어떠한 해방 이후의 역사 동안에 그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인 기독교 정신과 또 하나 2030 세대라는 한국적 혹은 한국어로서 적응된 정통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길러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그런 것을 북두시민혁명군도 개몽이 되었습니다. 야, 한국에 이제 정통 자유민주주의 세력인 기독교 세력과 2030 세대가 생겨났구나. 이식된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뿌리를 내리겠구나. 이런 희망적인 계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응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